혹시 아버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 아버지는 돌아가셨습니다. 그날 밤 한 번도 본 적 없는 노인이 제게 우산을 씌워 주었어요. 그리고 이상한 말을 남겼죠. 자네 아버지를. 아니, 미안하네. 다음 날 학교 전체가 발칵 뒤집혔어요. 하지만 그때의 저는 알 수 없었죠. 그 만남이 30년 묵은 빚을 갚는 시작이 될 줄은. 이야기는 3월 어느 목요일 밤에 시작됐어요. 봄이라고 하기엔 너무 차가운 비가 내리던 날이었죠. 저는 김민준, 22살, H대학교 경영학과 3학년이었어요. 그날도 여느 때처럼 새벽 편의점 알바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죠. 시계를 보니 밤 11시 20분. 버스가 끊기기 전에 서둘러야 했어요. 캠퍼스 정문 앞 버스 정류장까지는 걸어서 5분 거리. 평소 같으면 가벼운 발걸음으로 갈 수 있는 거리였는데 그날따라 발이 무거웠어요. 아침 7시부터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해서 오후엔 학교 수업 듣고 저녁 6시부터 편의점까지 하루에 3군데를 돌았으니 피곤할 수밖에요. 배낭 속엔 아직 펼쳐보지도 못한 경영학 교재가 묵직하게 들어 있었어요. 내일 아침엔 꼭 읽어야 하는데 그런 생각을 하며 걷고 있었죠. 그런데 문제는 날씨였어요. 아침에 집을 나설 땐 화창했거든요. 날씨 앱도 확인 안 했어요. 그게 화근이었죠. 오후부터 구름이 끼더니 저녁 무렵부터는 먹구름이 몰려왔어요. 편의점에서 일하는 동안 창밖을 보니 빗방울이 후두둑 떨어지기 시작했죠. 에이, 괜찮겠지. 조금만 오다 말겠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퇴근 시간이 되자 세상이 달라져 있었어요. 폭우였어요. 편의점 유리문 너머로 보이는 세상은 온통 빗줄기로 가득했죠. 바람까지 불어서 우산을 쓰고 가도 소용없을 것 같은 날씨. 문제는 제겐 우산이 없다는 거였어요. 정확히 말하면 있긴 했어요. 하지만 일주일 전에 망가졌죠. 우산살 2개가 부러져서 쓸 수가 없었어요. 새 우산을 사려면 편의점에서 파는 싸구려도 5,000원. 하지만 그 5,000원이 아까웠어요. 제 통장 잔고는 그때 13만 원. 다음 주 월요일에 알바비가 들어오기 전까지 버텨야 하는 돈이었죠. 교통비, 식비, 그리고 핸드폰 요금까지 계산하면 빠듯했어요. 비 좀 맞으면 어때? 감기만 안 걸리면 되지. 그렇게 자기 합리화를 하며 편의점 문을 밀었어요. 싸아 마이너스. 순간 귓속이 빗소리로 가득 찼어요. 배낭으로 머리를 가리고 뛰기 시작했죠. 신발 속으로 물이 스며들었어요. 청바지가 무릎까지 젖어 축축하게 피부에 달라붙었죠. 등에 맨 배낭도 금세 흠뻑 젖었어요. 5분 거리가 한참처럼 느껴졌어요. 숨이 턱까지 차올랐죠. 그렇게 간신히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을 땐 온몸이 물에 빠진 생쥐처럼 젖어 있었어요. 정류장 지붕 아래로 들어가 숨을 골랐죠. 얼굴을 타고 흐르는 빗물을 손등으로 쓸어냈어요. 머리카락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죠. 아, 내일 감기 걸리겠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감기라도 걸리면 알바를 못 나가요. 알바를 못 나가면 돈을 못 벌죠. 돈을 못 벌면 생각만 해도 막막했어요. 정류장 벤치에 앉았어요. 차가운 바람이 불 때마다 온몸이 떨렸죠. 젖은 옷 때문에 더 춥게 느껴졌어요. 그때였어요. 드르륵 마이너스. 뒤에서 차 한 대가 멈추는 소리가 들렸어요. 고급스러운 엔진음이었죠. 편의점 알바를 하면서 수없이 들어온 소리라 알 수 있었어요. 외제차 특유의 낮고 깊은 소리. 누가 차 세웠나? 궁금해서 고개를 돌렸어요. 그리고 눈이 마주쳤죠. 검은색 대형 세단의 뒷좌석 창문 너머로 한 노인이 저를 보고 있었어요.
흰머리, 깊은 주름 하지만 또렷한 눈빛. 70대쯤 되어 보이는 분이었어요. 그 눈빛이 묘했어요. 그냥 지나가다 본 사람을 보는 시선이 아니었죠. 뭔가 알고 있는 듯한, 아니 찾고 있던 걸 발견한 듯한 그런 눈빛이었어요. 저는 어색하게 고개를 돌렸어요. 왜 저렇게 쳐다보시지? 약간 불편했죠. 그런데 차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뒷좌석 문이 아니라 운전석 문이었어요. 운전기사가 내리는 줄 알았죠. 그런데 뒷좌석 문이 열렸어요. 노인이 직접 내리고 있었어요. 비가 그렇게 쏟아지는데 정장을 입으신 노인이 직접 차에서 내리셨죠. 손에는 큰 검은 우산이 들려 있었어요. 골프 칠 때 쓰는 그런 큰 우산이었죠. 노인은 우산을 펼치더니 천천히 제가 있는 정류장 쪽으로 걸어오셨어요. 구두 소리가 빗소리 사이로 또각또각 들렸어요. 가까이 오실수록 더 선명하게 보였어요. 고급스러운 네이비색 정장. 손목의 시계는 멀리서 봐도 비싸 보였어요. 하지만 얼굴엔 피곤함이 묻어 있었죠. 그리고 떨리는 손. 우산을 든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노인은 제 앞에 섰어요. 그리고 말없이 저를 바라봤죠. 10초쯤 됐을까요? 그 침묵이 영원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먼저 입을 열었어요. 무슨 일이시죠? 목소리가 떨렸어요. 긴장해서가 아니라 추워서. 그제야 노인이 입을 열었어요. 학생, 많이 춥겠구만. 목소리가 부드러웠어요. 할아버지 같은 느낌이었죠. 아, 네. 괜찮습니다. 거짓말이었어요. 온몸이 얼어붙을 것처럼 추웠으니까요. 노인은 천천히 우산을 제 쪽으로 내밀었어요. 이거 쓰게. 예. 아니, 괜찮습니다. 저 곧 버스 올 텐데. 버스 오려면 아직 멀었네. 다음 차가 15분 후야. 내가 봤어. 노인은 정류장 시간표를 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도 어르신 우산이신데. 괜찮아. 난 차로 가면 되니까. 학생은 집까지 가야 할 텐데 이 비를 더 맞으면 큰일이지. 그렇게 말씀하시며 우산을 제 손에 쥐어주셨어요. 손이 닿는 순간 느꼈어요. 노인의 손이 얼마나 떨리고 있는지. 나이 때문일 수도 있었지만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 것 같았어요. 긴장? 아니면 감정? 어르신, 정말 괜찮으신 건가요? 제가 물었죠. 노인은 잠시 대답이 없었어요. 그러다 천천히 물으셨어요. 학생, 이름이 뭔가?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어요. 김민준입니다. 김민준. 김씨구만. 노인이 중얼거리듯 말했어요. 그리고는 다시 제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봤죠. 이번엔 더 오래, 더 깊게. 뭔가를 확인하는 듯한 눈빛이었어요. 혹시 아버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왜 이 노인이 갑자기 아버지 이야기를 꺼내는 건지. 아버지는 돌아가셨습니다. 노인의 얼굴이 굳었어요. 손의 떨림이 더 심해졌죠. 언제 돌아가셨나?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요. 지금으로부터 8년 전입니다. 노인은 입술을 꽉 깨물었어요. 눈시울이 붉어지는 게 보였죠. 그럼 혹시 아버님이 건설 쪽 일을 하셨나?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이 노인은 대체 어떻게 아버지를 알고 계신 걸까요? 네. 건설 현장에서 일하셨어요. 대답하는 제 목소리도 떨렸어요. 노인은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그리고는 제 어깨에 손을 올렸죠. 떨리는 손으로. 학생, 자네가 그분의 아드님이구만. 어르신, 저희 아버지를 아십니까? 아니, 미안하네. 내가 착각한 것 같구만. 노인은 황급히 손을 거두었어요.
하지만 눈가의 눈물은 감출 수 없었죠. 그냥 옛날 생각이 나서 그래. 학생, 우산 꼭 쓰고 가게. 그리고 노인은 주머니에서 명함 하나를 꺼냈어요. 혹시 시간 되면 연락 주실 수 있겠나? 할아버지 생각하고 명함을 제 손에 쥐어주셨어요. 축축하게 젖은 제 손 위로 마른 명함이 놓였죠. 자, 이제 가봐야겠구만. 감기 걸리지 말게. 노인은 그렇게 말하고는 비를 맞으며 차로 돌아가셨어요. 뒷모습이 쓸쓸해 보였어요. 차 문이 닫히고 검은 세단은 빗속으로 사라졌죠. 저는 손에 쥐어진 명함을 내려다봤어요. 불빛 아래서 명함을 읽었죠. 5호그룹 회장 박준혁.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5호그룹이라면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대기업이잖아요. 그 회장님이 직접 저한테 우산을 주시다니. 명함을 뒤집었어요. 뒷면에 손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죠. 혹시 연락 주실 수 있겠습니까? 꼭 부탁드립니다. 10-XXXX-XXXX. 글씨가 떨려 있었어요. 급하게 쓴 듯한 흔적이 역력했죠. 저는 우산을 들고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여전히 비는 쏟아지고 있었어요. 대체 왜 저를 아시는 걸까? 그리고 아버지는 어떻게 아시는 거지?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그때 버스가 왔어요. 저는 명함을 주머니에 넣고 버스에 올라탔죠. 창밖을 보니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그리고 생각했죠. 내일 연락해봐야 하나? 하지만 그때의 저는 알 수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학교 전체가 뒤집힐 줄은. 그리고 그 노인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사람이라는 것도.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 생각했죠. 박준혁 회장. 스마트폰을 꺼내 검색해 봤어요. 5호그룹 회장 박준혁. 나이 72살. 30년 전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중견 건설사를 대기업으로 키운 입지전적 인물. 현재 그룹 계열사만 15개. 연 매출 3조 원대. 포털 사이트에 뜬 사진 속 그분은 분명 오늘 밤 제게 우산을 주신 그 노인이었어요. 근데 왜 저를?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갔어요. 아버지가 건설 현장 노동자였던 건 맞아요. 하지만 대기업 회장과 무슨 인연이 있었을 리 없죠. 명함을 다시 꺼내봤어요. 뒷면에 떨리는 손글씨. 혹시 연락 주실 수 있겠습니까? 꼭 부탁드립니다. 꼭 부탁드립니다라는 말이 마음에 걸렸어요. 대기업 회장이 22살 대학생한테 부탁이라는 단어를 쓰다니. 내일 연락해 볼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새벽 2시가 넘어서야 잠들었어요. 알람 소리에 눈을 떴을 땐 아침 7시 30분. 오늘은 첫 수업이 십시라 여유가 있었죠. 씻고 옷을 입으면서도 계속 어젯밤 일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현관을 나서는데 우산이 보였어요. 어젯밤 받은 그 큰 검은 우산. 골프 우산이라 일반 우산보다 훨씬 컸죠. 무게도 제법 나갔고요. 이거 돌려드려야 하는데. 우산을 들고 학교로 향했어요. 날씨는 화창했어요. 어젯밤의 폭우가 거짓말처럼 깨끗이 개었죠. 하늘은 파랗고 공기는 상쾌했어요. 캠퍼스까지 걸어가는 20분 동안 계속 고민했어요. 연락을 하긴 해야 하는 건가? 아니면 그냥 우산만 돌려드리면 되는 건가? 그런데 캠퍼스 정문 앞에 도착하는 순간 발걸음이 멈췄어요. 뭔가 이상했어요. 평소와 다른 풍경이 눈에 들어왔죠. 정문 앞 방문자 주차구역에 차들이 세워져 있었어요. 그것도 평범한 차들이 아니었죠. 검은색 제네시스 2대, 그리고 벤츠 1대, 모두 최신형이었어요.
무슨 행사라도 있나? 하지만 이상한 건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차 옆에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서 있었죠.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라 6~7명쯤. 운전기사처럼 보이는 사람도 있었고, 비서처럼 보이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앞에 학교 총장님이 서 계셨어요. 교무처장님, 학생처장님, 그리고 몇몇 교수님들까지 모두 정문을 바라보며 뭔가를 기다리고 있었죠. 대체 무슨 일이지? 정문으로 들어가려는데 지나가던 선배가 말을 걸었어요. 야, 민준아. 너도 저거 보러 왔어? 저게 뭔데요? 아, 너 몰라. 오늘 우리 학교에 엄청난 거물이 온대. 거물이요? 응. 우리 학교 최대 후원자래. 55그룹에서 온다던데? 심장이 쿵 떨어지는 느낌이었어요. 55그룹. 박준혁 회장. 설마. 그런데 이상한 게 총장님이 직접 정문에서 기다리신대. 보통은 본관 앞에서 맞이하시는데 오늘은 특별히 정문까지 나오신 거래. 선배가 신기하다는 듯 말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입안이 바짝 말랐죠. 어제 그분이 설마 오늘? 그때였어요. 또 한 대의 차가 정문 앞에 섰어요. 검은색 대형 세단. 어젯밤 본 바로 그 차였어요. 총장님과 교수님들이 일제히 허리를 숙였어요. 차 문이 열렸어요. 먼저 운전기사가 내려 뒷문을 열었죠. 그리고 나타난 사람. 박준혁 회장이었어요. 어젯밤보다 더 단정한 차림이었어요. 짙은 네이비 정장에 와인색 넥타이. 하지만 표정은 피곤해 보였어요. 밤새 잠을 못 주무신 것 같았죠. 총장님이 다가가 악수를 청했어요. 회장님, 먼 걸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총장님. 제가 꼭 와야 할 일이 있어서요. 박 회장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차분하지만 어딘가 조급한 느낌이 섞여 있었죠. 그리고 박 회장은 주변을 두리번거리기 시작했어요. 뭔가를, 아니 누군가를 찾는 것 같았죠. 저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났어요. 선배 뒤에 숨었죠. 왜 제가 숨는 거지? 스스로도 이해가 안 됐어요. 하지만 뭔가 찜찜했어요. 어젯밤 일이 자꾸 떠올랐죠. 회장님, 안으로 모시겠습니다. 총장님이 안내했고, 일행은 본관 쪽으로 이동했어요. 학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죠. 저 사람 누구야? 55그룹 회장님이래. 헐, 진짜? 우리 학교에 왜? 기부하러 온 건가? 아니면 특강? 수군거림이 캠퍼스 전체로 퍼져나갔어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어요. 대체 왜 오신 거지? 설마 절 찾으러?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우연이겠지. 자기 합리화를 하며 도서관으로 향했어요. 첫 수업까지 시간이 있으니 과제나 하려고요. 그런데 도서관 1층 로비에서도 학생들이 모여 수군거리고 있었어요. 진짜 대박 아니야? 55그룹 회장이 우리 학교에 왔다며? 나도 봤어. 정문에서 총장님이 직접 모셨어. 무슨 일로 온 거래? 잘은 모르겠는데 학생 한 명 찾는다던데? 귀가 번쩍 뜨였어요. 학생 한 명을 찾는다고? 누구? 그건 나도 몰라. 근데 교직원들이 완전 비상이래. 아까 학생처에서 난리 났다던데.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설마, 정말 설마. 그때 제 핸드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죠. 학교 대표 번호였어요. 손이 떨렸어요. 전화를 받았죠. 여보세요? 학생, 김민준 학생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만. 저는 학생처 행정실입니다. 지금 당장 총장실로 올라오실 수 있습니까? 총장실이요? 네. 급한 일입니다. 10분 내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전화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사안입니다. 빨리 와주십시오. 뚝. 전화가 끊어졌어요. 저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죠. 주변 학생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야, 제 얼굴 왜 저래? 무슨 일 있나 봐. 손에 들고 있던 핸드폰이 무겁게 느껴졌어요. 총장실, 총장실이라고? 3년 동안 학교 다니면서 총장실은 커녕 본관 5층에 올라가 본 적도 없었어요. 왜 저를? 하지만 이미 답은 알고 있었어요. 박준혁 회장, 그분 때문이었죠. 천천히 본관으로 걸어갔어요. 다리에 힘이 안 들어갔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에 도착했을 땐 복도에 사람들이 서 있었어요. 비서처럼 보이는 사람들. 그들이 저를 보더니 물었어요. 학생, 김민준 학생입니까? 네. 이쪽입니다. 안내를 받아 총장실 앞까지 갔어요. 무거운 나무 문, 총장실이라고 쓰인 금색 명패, 노크를 3번 했어요. 똑똑똑. 들어오세요. 총장님 목소리였어요. 문을 열었어요. 넓은 방. 한쪽 벽은 통유리창이었고 반대편 벽엔 책들이 빼곡했어요. 가운데 큰 소파가 놓여 있었고 그 소파에 박준혁 회장이 앉아 계셨어요. 저를 보는 순간 회장님의 눈이 커졌어요. 그리고 눈시울이 붉어졌죠. 떨리는 손으로 소파 팔걸이를 꽉 쥐었어요. 총장님이 말했어요. 김민준 학생, 이쪽으로 오게. 저는 로봇처럼 걸어갔어요. 박 회장 앞에 섰죠. 회장님은 천천히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제 얼굴을 한참 동안 바라봤어요. 학생, 어젯밤엔 정말 고마웠네. 아, 아닙니다. 우산은 여기 가져왔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우산을 내밀었어요. 하지만 회장님은 받지 않으셨어요. 대신 이렇게 물으셨죠. 학생, 아버님 성함이 혹시 김태수 씨가 맞나?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어떻게 아버지 이름을? 그럼, 정말, 박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자네가 김태수 씨의 아드님이 맞구나. 그 순간, 박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70이 넘은 노인이 대기업 회장이 제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계셨어요. 30년을 찾았네.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옆에 서 있던 총장님도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박 회장은 주머니에서 낡은 수첩 하나를 꺼냈어요. 가죽 표지가 해지고 구겨진 오래된 수첩이었죠. 표지에 1995라고 적혀 있었어요. 학생, 이걸 보게. 떨리는 손으로 수첩을 펼치셨어요. 첫 페이지에 사진 한 장이 붙어 있었어요. 흑백 사진, 건설 현장 같았어요. 그리고 그 사진 속에 젊은 시절의 박 회장과 작업복을 입은 한 남자가 서 있었어요. 제 심장이 멎을 것 같았어요. 그 남자의 얼굴, 저는 알고 있었어요. 집에 있는 앨범에서 본 적이 있었으니까요. 아버지였어요. 젊은 시절의 우리 아버지였죠. 이분이 자네 아버님이지? 박 회장이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목이 메어서 말이 나오지 않았죠. 그래. 드디어 박 회장은 소파에 주저앉으셨어요. 그리고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고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30년을 찾아 헤맸네. 총장님이 조용히 물 한 잔을 건넸어요. 저도 옆 소파에 앉으라는 손짓을 받았죠. 한참이 지나서야 박 회장이 진정하셨어요. 그리고 저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어요. 학생, 아니 민중군, 내가 자네 아버님께 큰 빚을 졌네. 아주 큰 빚을. 무슨 말씀이신지.
지금부터 이야기해 주겠네. 30년 전 비 오던 그날의 이야기를. 박 회장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죠. 1995년 6월 17일. 그날도 오늘처럼, 아니, 어제처럼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날이었네. 박 회장은 수첩을 쓰다듬었어요. 30년 동안 간직해온 물건이라는 게 느껴졌죠. 가죽 표지는 손때로 반질반질했고 모서리는 해져서 실밥이 풀려 있었어요. 1995년 6월 17일. 박 회장이 다시 한번 날짜를 말했어요.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었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내가 다시 태어난 날이었지. 저는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총장님도 조용히 자리에 앉아 계셨죠. 그때 나는 42살이었네. 박 회장의 눈빛이 30년 전으로 돌아간 듯 했어요. 아버지께서 물려주신 오후건설을 운영하고 있었지. 당시만 해도 지금처럼 큰 회사가 아니었어. 중견 건설사 정도? 직원이 200명쯤 되는 회사였네. 손가락으로 창밖을 가리키셨어요. 저 너머, 지금은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 그곳에 우리가 시공하던 상가 건물이 있었지. 지상 8층짜리 건물이었어. 당시로선 꽤 큰 프로젝트였네. 박 회장은 물을 한 모금 마셨어요. 손이 여전히 떨리고 있었죠. 그날 아침은 화창했었네. 장마가 시작되기 전이라 현장 작업이 한창이었지. 나는 새벽부터 현장에 나가 있었어. 당시에는 회장이라고 해도 현장을 직접 챙겨야 했거든. 5층 골조 작업이 한창이었네. 철근 작업반이 오전 내내 백은 작업을 하고 있었어. 자네 아버님은, 김태수 씨는 그 작업반의 반장이었지. 가슴이 뛰었어요. 아버지가 반장이었다는 건 처음 듣는 이야기였거든요. 태수 씨는 정말 성실한 분이었네. 새벽 오시면 어김없이 현장에 나오셨어. 늘 작업복을 깨끗하게 입고 안전모를 단정하게 쓰고 계셨지. 그리고 후배들을 잘 챙기셨어. 점심때면 도시락을 못 사온 막내들에게 자기 반찬을 나눠주시곤 했지. 박 회장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어요. 그날 오전 내가 현장을 순회하는데 태수 씨가 다가오셨어. 회장님은 그때의 장면을 떠올리는 듯 눈을 감았어요. 30년 전 회상 마이너스 1995년 6월 17일 오전 회장님, 5층 북쪽 비계 쪽 확인 좀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작업복을 입은 김태수가 헬멧을 벗으며 말했어요. 무슨 문제라도 있나? 어젯밤에 바람이 좀 셌습니다. 비계 고정핀이 몇 개 흔들리는 것 같아서요. 오후 작업 전에 점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 알았네. 오후에 안전팀 불러서 확인해 보지. 감사합니다. 그리고 회장님, 김태수는 잠시 망설이다 말을 이었어요. 오늘 오후에 날씨가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아침 뉴스에서 장마전선이 올라온다고 하더군요. 고소 작업은 내일로 미루는 게 어떨까요? 하지만 일정이 빠듯해서. 안전이 우선입니다, 회장님. 제가 30년 현장 다녔지만 비 오는 날 사고가 제일 많습니다. 김태수의 목소리엔 확신이 있었어요. 박준혁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자네 말이 맞네. 오후 작업은 조정하도록 하지. 감사합니다. 김태수가 헬멧을 다시 쓰고 현장으로 돌아갔어요. 그 뒷모습을 보며 박준혁은 생각했어요. 저런 사람이 있어서 현장이 돌아가는 거지. 회상 계속 점심시간이 되었네. 박 회장이 이야기를 이었어요. 현장 사무실에서 도시락을 먹고 있었지. 그때 창밖을 보니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어. 태수 씨 말이 맞았던 거야. 날씨가 급변하고 있었지. 오후 2시쯤 됐을까? 비가 오기 시작했네. 처음엔 보슬비였어.
그래서 실내 작업은 계속하기로 했지. 태수 씨 팀은 5층 내부 철근 배근 작업을 하고 있었고 박 회장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그런데 3시쯤 갑자기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네. 폭우였어. 장대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지. 바람도 거세졌어. 현장 전체에 작업 중단 명령을 내렸네. 모두 대피하라고. 나도 사무실에서 나와 현장을 점검하려고 했지. 혹시 대피하지 못한 인원이 있나 확인하려고. 안전모를 쓰고 밖으로 나갔어. 박 회장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5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오르고 있었네. 바닥이 빗물로 미끄러웠어. 조심해서 올라갔지. 5층에 도착했을 때 그곳은 거의 비바람이 그대로 들이치고 있었어. 아직 벽체 작업이 안 되어 있었거든. 주변을 둘러봤지. 다행히 사람은 안 보였어. 모두 대피한 것 같았네. 그래서 나도 내려가려고 했어. 여기서 박 회장은 말을 멈췄어요. 긴 침묵이 흘렀죠. 숨소리만 들렸어요. 그때였네. 박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쇠파이프 소리가 들렸어. 삐걱 하는 이상한 소리. 위를 올려다봤지. 비계였어. 아침에 태수 씨가 말했던 바로 그 북쪽 비계.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어. 그리고 고정핀이 빠지고 있었지. 그 순간 알았네. 저게 무너지면 나는 죽는다고. 박 회장의 눈이 커졌어요. 30년 전 그 순간을 다시 보는 듯한 표정이었죠. 몸이 굳었어. 움직일 수가 없었네. 공포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현실을 부정하고 싶었던 걸까? 그냥 서 있었어. 그리고 와르르르 마이너스 비계가 무너졌네. 3층 높이에서 쇠파이프 수십 개가 떨어져 내렸어. 내 위로. 저는 숨을 참았어요. 그때 박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어요. 누군가 내 옆구리를 밀었네. 위험해. 외치는 소리와 함께 내 몸이 옆으로 날아갔어. 아니, 밀려났지. 쾅 마이너스 내 몸이 벽에 부딪혔어. 그리고 바닥에 넘어졌지. 귀가 멍했네. 먼지가 자욱했어. 비와 먼지가 뒤섞여 앞이 안 보였지. 한참을 그렇게 엎드려 있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네. 박 회장은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었어요. 그리고 봤어. 내가 서 있던 자리에 쇠파이프들이 떨어져 있었네. 내가 거기 그대로 있었다면 맞았을 거야. 확실히. 그런데 그 쇠파이프 아래 한 사람이 쓰러져 있었어. 작업복 위로 피가 흐르고 있었지. 목소리가 끊어졌어요. 한참의 침묵. 태수 씨였네. 박 회장이 겨우 말을 이었어요. 김태수 씨가 날 밀어내고 대신 그 자리에 계셨던 거야. 제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정신을 차리고 달려갔지. 김 반장님, 소리쳤어? 하지만 태수 씨는 대답이 없었네. 쇠파이프가 등과 허리를 강타했어. 다리도 철근에 깔려 있었지. 피가 계속 흘렀어. 나는 미친 듯이 소리쳤네. 사람 살려. 구급차. 빨리. 현장 직원들이 올라왔어. 구급차를 불렀지. 하지만 그 시간이 영원처럼 길었네. 박 회장은 고개를 떨구었어요. 태수 씨를 들것에 옮기는데 정신을 잠깐 차리셨어. 눈을 뜨시더니 날 봤지.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네. 박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회장님, 다치신 데는 없으십니까? 본인이 쓰러져 있으면서 날 걱정하시는 거야. 나는 울었네. 그 자리에서 펑펑 울었어.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그것밖에 할 말이 없었지.
태수 씨는 희미하게 웃으셨어. 괜찮습니다. 살아계셔서 다행입니다. 그리고 다시 정신을 잃으셨지. 박 회장은 물을 마셨어요. 손이 너무 떨려서 물잔을 제대로 잡지 못했죠. 병원으로 실려갔네. 큰 병원으로. 나도 구급차를 따라갔어. 수술이 몇 시간 걸렸네. 대기실에서 기다리는 동안 나는 계속 기도했어. 무신론자였지만 그날은 신이라도 있다면 매달리고 싶었네. 수술은 성공했어.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 하지만 허리와 다리에 심한 타박상과 골절, 특히 다리는 완전히 회복되기 어려울 거라고 했어. 의사가 말했네. 앞으로 걷기는 하실 수 있지만 불편할 겁니다. 무거운 걸 들거나 오래 서 있는 건 힘들 것 같습니다. 그 말은 곧 현장 일을 못한다는 뜻이었지. 박 회장의 목소리가 가라앉았어요. 태수 씨의 인생이 그날 바뀐 거야. 30년 현장 경력, 노련한 반장, 그 모든 게 나를 구하기 위해 사라진 거지. 저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아버지가 다리를 절뚝이던 이유, 무거운 걸 들 때마다 인상을 찌푸리던 이유, 비 오는 날이면 허리를 주무르시던 이유, 모든 게 이해됐어요. 병원비는 당연히 내가 책임졌네. 전액, 수술비, 입원비, 재활치료비, 모두. 박 회장이 말을 이었어요. 그리고 보상금도 드렸어. 당시 기준으로 5천만 원. 적은 돈은 아니었지. 태수 씨가 앞으로 일을 못 하실 테니 그 보상이었네. 하지만 태수 씨는 받기를 거부하셨어. 이건 제 실수입니다. 제가 비계 점검을 제대로 못한 거예요. 회장님 잘못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였지. 명백히 회사 과실이었어. 게다가 날 구하다 다치신 건데. 나는 간곡히 부탁했네. 제발 받아주십시오. 이건 보상이 아니라 제 마음입니다. 제 목숨값입니다. 결국 태수 씨가 받아주셨네. 하지만 조건이 있었어. 박 회장은 수첩을 폈어요. 그 안에 편지 한 장이 끼워져 있었죠. 오래되어 누렇게 변한 편지. 이걸 읽어보게. 박 회장이 편지를 건넸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받았죠. 아버지의 손글씨였어요. 편지 내용 박준혁 회장님께 저는 퇴원합니다. 병원비와 치료비 정말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이 주신 5천만 원은 모두 받을 수 없습니다. 제 실수로 일어난 일입니다. 제가 아침에 비계를 제대로 점검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회장님께서 5층에 올라가시는 걸 말렸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의 마음은 감사히 받겠습니다. 그래서 제안이 있습니다. 저는 이 돈 중 2천만 원만 받겠습니다. 치료비와 당분간 생활비로 쓰겠습니다. 나머지 3천만 원은 제 아들을 위해 써주십시오. 제 아들 민준이는 올해 10살입니다. 공부를 좋아하는 아이입니다. 저는 이제 현장 일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아들 교육비를 벌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 아들이 대학생이 되면 그때 이 돈을 써주십시오. 등록금으로, 책값으로, 생활비로. 그리고 제 아들이 대학을 졸업하면 이 돈을 갚겠습니다. 천천히라도 꼭 갚겠습니다. 이것이 제가 회장님께 드릴 수 있는 유일한 것입니다. 회장님 건강하십시오. 그리고 부디 저 때문에 마음 아파하지 마십시오. 저는 괜찮습니다. 제가 회장님 목숨을 구한 게 아니라 회장님이 저희 가족을 살린 겁니다. 감사합니다. 1995년 8월 15일 김태수 올린 편지를 읽는 동안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어요. 글씨가 흐려져서 잘 안 보였죠. 이 편지를 받았을 때 박 회장이 말했어요. 나는 한참을 울었네.
사무실에 혼자 앉아서 1시간 넘게 울었어. 태수 씨는 자기가 다쳤으면서도 일을 못하게 되었으면서도 날 걱정하셨어. 그리고 자기 아들 교육비를 부탁하신 거지. 나는 당연히 그렇게 하기로 했네. 3천만 원을 태수 씨 명의로 된 통장에 넣었어. 그리고 기다렸지. 자네가 민중군이 대학생이 될 때까지. 박 회장은 저를 바라봤어요. 그런데 목소리가 떨렸어요. 얼마 후 연락이 끊겼네. 태수 씨께 전화를 드렸는데 번호가 바뀌어 있었어. 현장에 남긴 주소로 찾아갔는데 이사를 가셨더군. 새 주소도 남기지 않으셨어. 나는 사설탐정까지 고용했네. 하지만 찾을 수가 없었어. 90년대 중반이라 개인정보 추적이 지금처럼 쉽지 않았거든. 그렇게 몇 년이 흘렀네. 2003년쯤이었나? 우연히 태수 씨 소식을 들었어. 당시 같이 일했던 현장 직원을 통해서였지. 박 회장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태수 씨가 돌아가셨다고 했어. 2003년 봄에 과로로 쓰러지셨다고. 병원에 실려갔지만 결국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 소식을 듣고 나는 한동안 일을 손에 놓을 수밖에 없었네. 죄책감 때문이었어. 태수 씨가 현장 일을 못하게 된 건 나 때문이었고, 그래서 무리하게 다른 일을 하시다 과로로 쓰러지신 거라고 생각했지. 장례식에라도 가고 싶었지만 장례식장조차 알 수 없었네. 그렇게 태수 씨를 보내드리지도 못했어. 그리고 자네를 찾으려 했지. 민중군을, 태수 씨의 아들을. 하지만 그것도 쉽지 않았네. 이름만으로는 찾기가 힘들었어. 10년이 흘렀네. 20년이 흘렀어. 나는 계속 찾았네. 사설탐정을 바꿔가며 여러 방법을 동원했지. 하지만 찾을 수가 없었어. 박 회장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그러다 작년에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냈네. 태수 씨가 이 지역 분이셨으니 자네도 이 근처에서 학교를 다닐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지. 그래서 이 지역 대학들의 장학재단을 만들었어. 김씨 성을 가진 학생들 중에서 편부모 가정이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을 조사했네. 혹시 그 중에 자네가 있을까 해서. 그리고 어제 박 회장이 저를 똑바로 봤어요. 비 오는 밤 우연히 캠퍼스 앞을 지나가게 됐네. 장학재단 담당자와 미팅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이었어. 정류장에서 비를 맞고 있는 학생이 보였지. 처음엔 그냥 지나치려 했네. 하지만 뭔가 눈길이 갔어. 차를 세우고 보니 자네 얼굴이 태수 씨를 닮아 있었네. 30년 전 태수 씨의 젊은 시절 얼굴. 사진으로 남아있던 그 얼굴과 똑같았어. 그래서 용기를 내서 물어봤지. 아버님 성함을. 그리고 자네가 김민준이라고 했을 때 나는 알았네. 찾았다고. 박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30년을 찾아 헤맸네. 30년을. 그리고 드디어 자네를 만났어. 총장실에 침묵이 흘렀어요. 저도 총장님도 아무 말이 없었죠. 다만 눈물만 흘렀어요. 한참 후에야 박 회장이 다시 입을 열었어요. 민중군. 자네 아버님은 영웅이셨네. 내 목숨을 구해주신 분이야. 그리고 나는 30년 동안 그 빚을 갚지 못했어. 이제라도 갚고 싶네. 박 회장은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이 안에 통장이 들어있네. 30년 전 태수 씨 명의로 만든 통장이야. 당시 3천만 원을 넣었고 이자가 붙어서 지금은 8천만 원이 넘네. 이건 원래 자네 거야.
자네 아버님이 자네 교육비로 써달라고 하신 돈이지. 서류 봉투가 제 앞에 놓였어요. 그리고 박 회장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대학원 학비 전액 지원. 졸업 후 우리 그룹 입사 보장. 그리고 자네가 원한다면 유학도 보내드리겠네. 이건 빚을 갚는 거야. 아주 작은 일부분이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회장님, 목소리가 떨렸죠. 전 그럴 수 없습니다. 왜? 아버지가 원하시던 게 그게 아닐 것 같아서요. 박 회장이 눈을 크게 떴어요. 저는 천천히 말을 이었어요. 아버지는 회장님께 빚을 지우고 싶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냥 한 사람을 살린 거죠. 그것만으로 충분했을 거예요. 민중군. 회장님, 저는 박 회장을 똑바로 봤어요. 대신 제게 한 가지만 들어주실 수 있으신가요? 제 말이 끝나자 총장실에 긴 침묵이 흘렀어요. 박 회장은 저를 물끄러미 바라보고 계셨죠. 입술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총장님은 옆에서 놀란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22살 대학생이 대기업 회장에게 입사나 학비 지원 대신 재단을 만들어 달라고 말하는 상황이 믿기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박 회장이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민중군, 자네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건가? 목소리에 떨림이 섞여 있었어요. 대학원 학비와 입사 보장을 마다하고 재단을 만들어 달라고? 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께 많은 걸 듣고 자랐어요. 아버지는 현장에서 일하시면서 정말 많은 사고를 보셨대요. 손을 꽉 쥐었어요. 떨어지는 자재에 맞아 다치는 사람, 안전장비 없이 일하다 추락하는 사람, 폭염에 쓰러지는 사람, 겨울 추위에 동상 걸리는 사람. 아버지는 그럴 때마다 가슴 아파하셨어요. 저 사람들에게도 집에서 기다리는 가족이 있을 텐데. 하시면서요. 박 회장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유품을 정리하는데 공책 한 권을 발견했어요. 그 공책엔 아버지가 목격한 사고들이 날짜별로 기록되어 있었어요. 1985년부터 2002년까지 거의 20년 가까이 적혀 있었죠. 목이 메었어요. 공책 마지막 페이지에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언젠가 이런 사고가 없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다. 내 아들이 사는 세상은 더 안전했으면 좋겠다. 라고요.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게 아버지의 꿈이었어요. 안전한 현장, 노동자들이 다치지 않는 현장.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회장님. 저 개인을 돕는 것보다 그런 꿈을 이루는데 써주세요. 박 회장은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어요.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죠.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한참의 침묵이 흘렀어요. 1분? 아니 2분은 됐을 거예요. 그 시간이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죠. 그러다 박 회장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얼굴에 눈물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웃고 계셨어요. 정말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말 태수 씨의 아들이구만. 박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책상 서랍을 열었죠. 거기서 두꺼운 파일 하나를 꺼내셨어요. 낡은 파일이었어요. 모서리가 해지고 표지에 손때가 묻어 있었죠. 민중군, 이걸 보게. 파일을 제 앞에 놓으셨어요. 표지에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김태수 안전재단 설립계획안. 그 아래 작은 글씨로 2015년 6월 17일 작성이라고 적혀 있었죠.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이게, 열어보게.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열었어요. 첫 페이지, 재단 설립 취지서라는 제목이 보였어요. 그 아래 빼곡하게 적힌 글들. 취지서 내용 일부.
1995년 6월 17일 한 노동자가 제 목숨을 구해주었습니다. 김태수 씨, 그분은 자신의 몸을 던져 저를 살렸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평생 다리를 절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날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현장을 만들겠다고,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하지만 저는 그분을 잃었습니다. 2003년 김태수 씨는 과로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저는 그분의 장례식에도 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재단을 만들고자 합니다. 김태수 씨의 이름으로, 건설 현장 사고로 가족을 잃은 이들을 돕기 위해, 그리고 더 이상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손이 떨렸어요. 다음 페이지를 넘겼죠. 재단 사업 계획서, 유가족 자녀 장학금 지원, 산재 피해 노동자 의료비 지원, 현장 안전 교육 프로그램 운영, 안전 장비 무상 보급, 사고 예방 연구 지원. 그 다음 페이지, 예산안, 초기 출연금 20억 원, 매년 운영비 5억 원, 세부 항목별로 빼곡하게 적혀 있었어요. 다음 페이지, 재단 조직도, 이사장, 이사진, 운영위원회까지 다 계획되어 있었죠. 그 다음, 장학생 선발 기준, 건설 현장 사고로 부모를 잃은 학생 우선,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 학업 의지가 있는 학생. 파일은 계속 이어졌어요. 50페이지가 넘는 계획서였어요. 마지막 페이지에 이렇게 적혀 있었죠. 김태수 씨의 아들을 찾기 전까지는 실행하지 않는다. 재단 설립의 의미를 함께 나누고 싶다. 박준혁? 파일을 덮었어요.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죠. 회장님, 이걸 언제부터? 20년 전부터였네. 박 회장이 말했어요. 태수 씨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이걸 만들기 시작했어. 처음엔 간단한 메모였지.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구체화됐네. 10년 전 2015년에 정식으로 계획안을 작성했어. 변호사도 만나고 세무사도 만났지. 재단 설립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알아봤네. 박 회장은 파일을 쓰다듬었어요. 하지만 실행하지 못했어. 자네를 찾지 못했으니까. 이 재단은 태수 씨를 기리는 재단이야. 그분의 아들 민준군이 함께해야만 의미가 있는 거지. 그래서 계속 찾았네. 10년 동안 자네를.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회장님, 민준군. 박 회장이 제 손을 잡았어요. 자네가 제안한 것, 내가 이미 준비하고 있었네. 20년 동안. 이제 함께 시작하세. 태수 씨의 꿈을, 자네의 꿈을, 그리고 내 속죄를.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총장님도 옆에서 눈시울을 붉히고 계셨죠. 언제부터 시작하실 건가요? 제가 물었어요. 박 회장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오늘이 금요일이지. 월요일부터 준비하세. 법률팀과 만나고 재단 등록 절차를 시작하지. 하지만 민준군. 박 회장이 저를 봤어요. 조건이 하나 있네. 네. 자네가 이 재단의 실무 책임자가 되어줘야 해. 졸업하고 나서가 아니라 지금부터. 지금부터요? 그래. 학교는 다니면서 재단 일도 배우는 거야. 인턴 같은 거지. 물론 급여도 주겠네. 하지만 저는 아직 학생이고 경험도 없는데. 경험은 하면서 배우는 거야. 그리고 자네가 필요해. 태수 씨의 아들이 함께해야 이 재단이 진짜 의미를 가지니까. 박 회장의 눈빛이 진지했어요.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알바 3개를 하던 생활. 빠듯한 통장 잔고. 망가진 우산도 못 사던 제 처지. 하지만 이건 다른 의미였어요. 아버지의 꿈을 이루는 일이었으니까요. 하겠습니다. 대답했어요. 감사합니다, 회장님.
박 회장이 웃었어요. 30년 동안의 짐을 내려놓은 듯한 미소였죠. 그날 오후 박 회장은 언론 브리핑을 진행했어요. 학교 대강당에서였죠. 기자들이 몰려왔어요. 대기업 회장이 대학교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연다는 소식에 방송사들까지 왔었죠. 저도 무대 한쪽에 앉아 있었어요. 박 회장이 단상에 섰어요. 플래시가 터졌죠. 안녕하십니까. 5호그룹 회장 박준혁입니다. 차분한 목소리였어요. 오늘 여러분을 부른 이유는 중요한 발표가 있어서입니다. 30년 전 1995년 6월 17일 저는 죽을 뻔했습니다. 술렁거림이 일었어요. 건설 현장 사고였습니다. 떨어지는 비계에 맞을 뻔했죠. 하지만 한 분이 저를 구해주셨습니다. 박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김태수 씨, 당시 현장 반장이셨던 분입니다. 그분은 자신의 몸을 던져 저를 밀어내셨습니다. 그리고 대신 비계에 맞으셨죠. 기자들이 메모를 하기 시작했어요. 김태수 씨는 그 사고로 평생 다리를 절게 되셨습니다. 현장 일도 못하게 되셨죠. 하지만 한 번도 저를 원망하지 않으셨습니다. 2003년 김태수 씨는 과로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도 그분을 찾지 못했습니다. 박 회장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30년 동안 찾았습니다. 그분의 가족을, 그분의 아들을, 그리고 어제 박 회장이 저를 바라봤어요. 비 오는 밤 우연히 만났습니다. 김태수 씨의 아들 김민중 군을. 카메라들이 일제히 제게 향했어요. 플래시 세례가 쏟아졌죠. 민중 군은 현재 H대학교 3학년입니다. 아르바이트 3개를 하며 학비를 벌고 있었죠.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홀로 어머니를 모시며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민중 군에게 제안했습니다. 대학원 학비와 입사를 보장하겠다고. 하지만 민중 군은 거절했습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어요. 대신 이렇게 말했죠. 아버지 이름으로 재단을 만들어주세요. 건설 현장 사고 유가족을 돕는 재단을요. 박 회장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저는 부끄러웠습니다. 22살 청년이 개인의 이익보다 공익을 생각하는데 저는 30년 동안 무엇을 했는가. 그래서 오늘 발표합니다. 박 회장이 서류를 들어 올렸어요. 김태수 안전재단 설립을 공식 선언합니다. 초기 출연금 20억 원, 매년 5억 원의 운영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이 재단은 건설 현장 사고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산재 피해 노동자의 의료비를 지원하며 현장 안전 교육을 실시할 것입니다. 박 회장은 잠시 말을 멈췄어요. 그리고 천천히 말했죠. 김태수 씨는 제 생명의 은인입니다. 그리고 저는 30년 동안 그 빚을 갚지 못했습니다. 이제라도 갚고자 합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김태수 씨, 천국에서 보고 계신다면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감사합니다. 저를 살려주셔서. 박 회장은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90도로. 기자들 앞에서 대기업 회장이 돌아가신 노동자에게 절을 올리는 장면. 카메라 셔터 소리가 끊임없이 터져 나왔어요. 그날 저녁 뉴스는 이 이야기로 도배됐어요. 30년 만에 감동 재회. 대기업 회장, 은인의 아들 찾아. 목숨 구해준 노동자 기리는 재단 설립. 비 오는 날의 기적. 우산 하나가 이어준 인연. 포털 사이트 메인 기사. SNS 실시간 검색어 1위. 댓글이 수천 개씩 달렸어요. 진짜 감동이다. 박준혁 회장 존경합니다. 김태수 씨 같은 분이 진짜 영웅이죠. 아들도 대단하네요. 개인 이익 마다하고 재단 만들자니. 핸드폰이 쉴 새 없이 울렸어요.
고등학교 친구들, 선배들, 동기들. 야, 너 뉴스 나왔다. 대박. 너 재벌 됐어? 민준아, 진짜 대단하다. 하지만 저는 복잡했어요. 기쁘면서도 슬펐죠. 아버지가 겪었던 고통, 30년 동안 숨겨져 있던 진실, 그 모든 게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집에 돌아왔어요. 어머니가 기다리고 계셨죠. 민준아, 어머니는 뉴스를 보셨대요.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어머니, 내 아버지가,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내 아버지가 그런 일을 겪었는지, 나도 자세히는 몰랐어. 어머니도요? 응, 내 아버지는 그날 일을 자세히 말씀 안 하셨어. 그냥 실수로 다쳤다고만 하셨지. 누군가를 구했다는 말씀은 안 하셨어. 어머니가 눈물을 닦았어요. 내 아버지는 그런 분이었어. 자기 아픔을 남한테 말 안 하시는 분. 그냥 묵묵히 견디시는 분. 그래서 더 힘드셨던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지. 하지만 그게 내 아버지 방식이었어. 남 탓 안 하고 원망 안 하고 그냥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 사시는 거. 어머니는 제 손을 잡았어요. 민준아, 내가 잘했어. 내 아버지 이름으로 재단 만든 거. 정말요? 응. 내 아버지가 가장 원하시던 거였을 거야.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하는 세상. 그게 아버지 꿈이었어. 어머니가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낡은 상자 하나를 가져오셨죠. 이것들 좀 봐. 상자를 열었어요. 아버지 유품들이었어요. 작업 헬멧, 안전화, 작업복, 그리고 공책 여러 권. 제가 전에 봤던 그 공책들이었어요. 내 아버지는 매일 일기를 쓰셨어. 현장에서 있었던 일들을 한 권을 펼쳤어요. 1995년 6월 17일. 그날 일기가 있었어요. 아버지의 일기. 오늘 큰일이 있었다. 회장님이 다칠 뻔했다. 비계가 무너졌다. 나는 회장님을 밀었다. 내가 대신 맞았다. 많이 아프다. 다리가 아프다. 병원에 간다고 한다. 하지만 괜찮다. 사람 하나 살렸다. 그것만으로 충분하다. 민준이가 잘하면 말해줘야지. 아빠가 누군가를 구했다고. 착하게 살라고. 남을 도우며 살라고. 오늘은 비가 많이 왔다. 비 오는 날은 항상 조심해야 한다. 현장이 위험하다. 민준아, 아빠는 내가 안전한 세상에서 살았으면 좋겠다. 아빠처럼 다치지 않는 세상. 그런 세상이 왔으면 좋겠구나. 일기를 읽는 동안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글씨. 삐뚤빠뚤하지만 정성스러운 글씨. 아버지. 어머니가 제 등을 토닥였어요. 민준아, 내 아버지는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내가 아버지 뜻을 이어받아서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 넌 내 아버지 아들이잖아. 다음 주 월요일 본격적으로 재단 설립 작업이 시작됐어요. 5호그룹 본사에서 회의가 열렸죠. 법무팀, 재무팀, 홍보팀이 모였어요. 저도 참석했어요. 제 옆에는 박 회장이 앉아 계셨죠. 민준군, 긴장하지 말게. 네. 하지만 떨렸어요. 이런 큰 회의는 처음이었으니까요. 법무팀장이 설명을 시작했어요. 재단 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법인 설립 신청은 이번 주 안에 완료됩니다. 장학생 선발 기준은? 박 회장이 물었어요. 건설 현장 사고로 부모를 잃은 학생 우선.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학생. 학업 의지가 있는 학생. 이렇게 3가지 기준으로 선발합니다. 첫 해 장학생은 몇 명? 30명 목표입니다. 1인당 연간 500만 원씩 지원합니다. 좋네. 진행하게. 회의는 2시간 동안 이어졌어요.
재단 사무실 위치, 직원 채용, 홍보 계획, 협력 기관, 모든 게 빠르게 진행됐죠. 회의가 끝나고 박 회장이 저를 불렀어요. 민중군, 같이 좀 가볼까? 어디요? 자네 아버지 동료분들이 계신 곳. 차를 타고 1시간쯤 갔어요. 도착한 곳은 작은 식당이었어요. 해장국집이라는 간판이 붙어 있었죠. 여기가 태수 씨와 함께 일했던 분들이 자주 오는 곳이래. 내가 수소문해서 알아냈네. 들어가니 테이블 몇 개가 놓인 작은 식당이었어요. 안쪽에 60대로 보이는 남자분들이 4명 앉아 계셨어요. 작업복 차림이었어요. 박 회장이 다가갔어요. 실례합니다. 혹시 김태수 씨와 같이 일하셨던 분들이신가요? 남자들이 고개를 들었어요. 누구십니까? 저는 박준혁이라고 합니다. 오그룹. 아, 회장님. 한 분이 벌떡 일어났어요. 뉴스에서 봤습니다. 태수 형님 이야기. 다른 분들도 일어났어요. 앉으십시오. 저희가 찾아온 겁니다. 박 회장이 말했어요. 그리고 이쪽은 김태수 씨 아드님입니다. 민준군. 아, 민준이. 한 분이 제 손을 잡았어요. 태수 형님 아들이구나. 많이 컸네. 어렸을 때 본 적 있는데. 안녕하세요. 앉아, 앉아. 밥 먹었어? 해장국 시킬까? 아,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미 주문이 들어갔어요. 해장국 6그릇이 나왔죠. 함께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들었어요. 태수 형님은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 한 분이 말했어요. 성실하고 책임감 강하고 후배들 잘 챙기고. 맞아. 나 신입 때 태수 형님이 얼마나 잘 가르쳐 줬는데. 안전교육도 형님이 직접 해주셨어. 그날 한 분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그날 일은 우리도 알아. 형님이 회장님 구하신 거 현장에 소문 돌았거든. 회장님 살리려고 자기가 비계 맞았다고. 박 회장이 고개를 숙였어요. 제 불찰이었습니다. 제가 조심했어야 했는데. 아닙니다, 회장님. 사고는 누구 잘못이 아니에요. 다만 형님이 선택하신 거죠. 형님은 그런 분이었어요. 남 먼저 생각하는 분. 한 분이 눈시울을 붉혔어요. 사고 나고 나서도 형님은 현장 나오셨어요. 다리 불편한데도. 예. 제가 놀라서 물었어요. 다리가 불편하셨는데 현장에? 응. 직접 일은 못하셔도 안전관리는 하셨어. 신입들 교육하고 장비 점검하고 2000년대 초반까지 그렇게 일하셨어. 그러다가 무리하셨나 봐. 어느 날 쓰러지셨어. 침묵이 흘렀어요. 장례식 때 한 분이 말을 이었어요. 우리 다 갔었어. 형님 마지막 가시는 길. 현장 사람들이 거의 다 모였어. 형님 영정 앞에 작업 헬멧이 놓여 있었어. 형님이 30년 쓰신 헬멧. 그 헬멧 안쪽에 메모가 있었대.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눈물이 났어요. 그게 아버지였구나. 마지막까지 안전을 생각하신 분. 민준아. 한 분이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내 아버지는 영웅이야. 진짜 영웅. 우리 같은 현장 노동자들한테는 말이야. 재단 만든다며? 잘했어. 형님도 기뻐하실 거야. 박 회장이 말했어요. 재단 설립식에 꼭 와주십시오. 여러분이 증인이니까요. 당연히 가야죠. 태수 형님 이름 걸린 건데. 섹션 4종료 마이너스 클리프행어. 한 달 후 김태수 안전재단 설립식이 열렸어요. H대학교 대강당에서였죠. 3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참석했어요. 언론, 학교 관계자, 건설업계 인사, 노동자들, 그리고 어머니도 오셨어요.
무대 중앙에 아버지 사진이 크게 걸려 있었어요. 젊은 시절 아버지. 작업복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 그 앞에 헬멧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아버지가 쓰시던 바로 그 헬멧. 박 회장과 제가 나란히 서서 제막식을 진행했어요. 오늘 이 자리는 박 회장의 목소리가 울렸어요. 30년 묵은 빚을 갚는 자리입니다. 김태수 씨, 당신이 살려주신 생명으로 이제 다른 생명을 살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박 회장은 아버지 사진을 향해 깊이 절했어요. 저도 함께 절했어요. 객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그리고 제가 느낀 거예요. 아버지가 어딘가에서 보고 계시는 것 같았어요.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고 계시는 것 같았죠. 아빠, 저 잘하고 있죠? 마음속으로 물었어요. 그리고 들리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 목소리가 잘하고 있어, 아들. 재단 설립식이 끝나고 일주일이 지났어요. 본격적으로 재단 사무실 업무가 시작됐죠. 5호그룹 본사 15층에 마련된 재단 사무실. 아직 직원은 저를 포함해서 5명 뿐이었어요. 재단 사무국장님, 40대 중반의 차분한 분이셨죠. 전에 노동부에서 일하셨다고 해요. 회계 담당 직원 2분, 그리고 행정 업무를 보는 직원 1분. 저는 기획팀장이라는 직함을 받았어요. 22살 대학생이 팀장이라니 어색했죠. 하지만 박 회장은 단호했어요. 자네가 이 재단의 중심이야. 태수 씨의 아들이 중심에 있어야 의미가 있네. 첫 출근 날, 사무실 책상에 앉았을 때의 그 느낌을 잊을 수가 없어요. 새 컴퓨터, 정리된 서류들, 명함. 김태수 안전재단 기획팀장 김민준. 명함을 보는데 가슴이 뭉클했죠. 아버지 이름 위에 제 이름이 있었어요. 아빠, 제가 해낼게요.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첫 주는 정신없이 지나갔어요. 장학생 선발 공고 작성, 협력병원 섭외, 안전교육 프로그램 기획. 할 일이 산더미였죠. 학교는 휴학을 했어요. 한 학기만 쉬기로 했죠. 재단 일이 어느 정도 자리 잡으면 복학하려고요. 어머니는 처음엔 걱정하셨어요. 학교도 중요한데. 어머니, 괜찮아요. 한 학기만 쉬고 다시 다닐게요. 지금은 재단 일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 내 아버지라면 이해하셨겠지. 어머니는 제 손을 꽉 잡아주셨어요. 한 달이 지났어요. 첫 장학생 선발 공고가 나갔죠. 반응이 뜨거웠어요. 일주일 만에 지원자가 150명이 넘었어요. 서류를 하나하나 읽는데 가슴이 아팠어요. 아버지가 5층에서 떨어져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3학년입니다. 엄마가 크레인 사고로 다리를 잃었어요. 병원비 때문에 빚이 많습니다. 아빠는 폭염에 쓰러져 의식을 못 찾으셨어요. 벌써 2년째 병원에 계십니다. 한 줄 한 줄이 아픔이었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현장 사고로 고통받고 있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죠. 사무국장님과 함께 서류를 검토했어요. 민준 씨, 이 일 힘들죠? 사무국장님이 물었어요. 네. 읽다 보면 눈물이 나요. 그럴 거예요. 나도 처음엔 그랬어요. 노동부에서 산재 업무 볼 때. 그래도 해야 할 일이죠. 맞아요. 우리가 이 사람들을 도울 수 있으니까. 1차 심사를 통과한 사람은 50명. 2차로 면접을 진행하기로 했어요. 재단 사무실에서 일주일에 걸쳐 면접을 봤죠. 첫 번째 면접자, 고등학교 3학년 여학생이었어요. 어머니와 함께 왔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박지은이라고 합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편하게 앉으세요. 긴장 안 하셔도 돼요. 제가 말했어요. 하지만 저도 떨렸어요. 처음 해보는 면접이었거든요.
지원서를 보니까 아버님이 3년 전에 사고를 당하셨다고요. 네. 아버지는 철거 현장에서 일하셨어요. 건물 해체 작업 중에 잔해에 깔리셨어요. 지은 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어요. 말문이 막혔어요. 장례 치르고 나니까 빚만 남았어요. 아버지가 생전에 병원비 때문에 빌린 돈도 있었고 장례 비용도 만만치 않았어요. 지은 씨 옆에 앉은 어머니가 눈물을 닦았어요. 엄마가 식당에서 일하세요. 아침부터 밤까지. 저도 편의점 알바하면서 학교 다니고 있어요. 대학 가고 싶으세요? 네. 간호학과 가고 싶어요. 간호학과요? 네. 아버지가 사고 당하셨을 때 응급구조사분들이 정말 열심히 살리려고 하셨어요. 그 모습을 보고 저도 누군가를 살리는 일을 하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가슴이 뭉클했어요. 좋은 꿈이네요. 하지만 등록금이 너무 비싸요. 엄마한테 부담 드리기 싫어서 포기하려고 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제가 말했어요. 꼭 간호학과 가세요. 그리고 좋은 간호사 되세요. 지은 씨가 눈물을 흘렸어요. 감사합니다. 면접이 끝나고 사무국장님이 말했어요. 민준 씨, 마음 잡아야 해요. 이런 사연이 앞으로 계속 나올 거예요. 네, 알아요. 하지만 쉽지 않았어요. 두 번째 면접자, 대학교 2학년 남학생. 아버지가 크레인 사고로 하반신 마비. 세 번째 면접자, 고등학교 1학년 남학생. 어머니가 건설 현장 청소 중 낙하물에 맞아 시력 잃음. 네 번째, 다섯 번째, 열 번째. 모두 비슷한 사연들이었어요. 현장 사고, 가족의 죽음 또는 중상, 경제적 어려움.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공부하려는 의지. 일주일간의 면접이 끝났을 때 저는 탈진했어요. 사무실 책상에 엎드려 한참을 울었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고통받고 있었다니. 사무국장님이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거예요. 민준 씨, 이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게 우리 일이에요. 최종 선발 30명을 뽑았어요. 고등학생 15명, 대학생 15명. 모두에게 연락을 드렸죠. 축하합니다. 김태수 안전재단 첫 장학생으로 선발되셨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울음소리. 정말요? 정말 제가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엄마, 엄마, 나 장학생 됐어. 그 목소리들을 들으며 저도 울었어요. 아빠, 이거 보세요. 우리가 30명을 도울 수 있어요. 2달이 지났어요. 장학금 전달식 날이 왔어요. 다시 H대학교 강당에서 행사를 열었죠. 장학생 30명과 가족들, 언론, 그리고 박 회장도 오셨어요. 무대에 의자를 30개 놓았어요. 장학생들이 하나씩 나와 앉았죠. 박 회장과 제가 한 명 한 명에게 장학금 증서를 전달했어요. 첫 번째, 박지은 학생, 축하합니다. 증서를 전달하며 말했어요. 꼭 좋은 간호사 되세요. 네, 열심히 할게요. 지은 씨가 환하게 웃었어요. 두 번째, 세 번째, 한 명 한 명 얼굴을 보며 증서를 전달했어요. 그들의 눈빛이 빛나고 있었어요. 희망이 보였죠. 모든 전달이 끝나고 제가 마이크를 잡았어요. 여러분,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김태수의 아들 김민준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제 아버지도 현장 사고로 다치셨어요. 30년 전에요. 그 사고로 아버지는 평생 다리를 저르셨어요. 힘든 일을 못하게 되셨죠. 하지만 아버지는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저를 대학까지 보내기 위해 악착같이 일하셨어요. 눈물이 났어요. 아버지는 제게 말씀하셨어요. 민준아, 너는 안전한 세상에서 살았으면 좋겠다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도 안전한 세상에서 살 자격이 있어요. 그리고 꿈을 이룰 자격이 있어요. 이 장학금이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꿈을 이루면 그때는 또 다른 누군가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선한 영향력이 퍼져나가길 바랍니다. 객석에서 박수가 쏟아졌어요. 장학생들도 울고 있었어요. 행사가 끝나고 한 학생이 제게 다가왔어요. 대학교 3학년 남학생이었어요. 민준 형. 응? 저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뭔데? 저희 아버지가 형 아버지를 아실 것 같아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뭐라고? 저희 아버지도 건설 현장에서 일하셨거든요. 90년대에. 그런데 형 아버지 이름 들어봤다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네. 저희 아버지가 오늘 못 오셨는데 다음에 한번 만나보시겠어요? 당연하지. 꼭 만나고 싶어. 그 학생과 연락처를 교환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죠. 아버지를 아시는 또 다른 분. 아버지에 대해 더 알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일주일 후, 그 학생, 강민수 씨의 아버지를 만났어요. 작은 카페에서였죠. 강민수 씨 아버지는 60대 중반쯤 되어 보였어요. 안녕하세요. 김민준입니다. 아, 민준 씨. 반갑네. 나는 강대호라고 해. 악수를 나눴어요. 제 아버지를 아신다고요? 그럼 태수 형님이지. 90년대 중반에 같은 현장에서 일했어. 정말요? 응. 나는 그때 신입이었어. 26이었나? 태수 형님이 반장이셨고 강대호 씨가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형님은 정말 좋은 분이셨어. 신입들 잘 챙기시고 안전 교육도 엄격하게 하시고. 어떤 분이셨어요? 과묵한 분이셨어. 말은 많지 않으셨는데 행동으로 보여주는 스타일이었지. 예를 들면 한 번은 내가 실수를 한 적이 있어. 안전줄을 제대로 안 매고 작업하다가 형님한테 걸렸지. 강대호 씨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형님이 엄청 화내셨어. 강 씨, 안전줄이 뭐 때문에 있는 줄 아나? 목숨줄이야, 목숨줄. 하시면서 그날 작업 끝나고 형님이 소주 한 잔 사주시더라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있었어. 뭐라고 하셨어요? 강 씨, 자네 집에 가족 있지? 그 사람들 생각해. 자네가 다치면 그 사람들이 얼마나 슬프겠나. 제발 조심해. 하셨어. 가슴이 뭉클했어요. 그게 형님이셨어. 항상 가족 생각하시고 다른 사람 가족도 생각하시고. 1995년 6월 그 사고. 제가 조심스럽게 꺼냈어요. 혹시 아세요? 강대호 씨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알지. 그날 나도 현장에 있었어. 정말요? 응. 5층에서 작업하고 있었지. 내가 비계 무너지는 거 봤어. 그리고 형님이 회장님 밀어내는 것도 봤어. 강대호 씨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민준 씨. 네. 사실 그날 일에 대해 내가 모르는 게 있을 것 같아서 오늘 만나자고 한 거야.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제가 모르는 게요? 응. 강대호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그날 형님은 일부러 그러신 거야. 예. 비계가 무너지는 걸 미리 아셨어. 형님이 미리 발견하신 거지. 그게 무슨. 그날 아침 형님이 비계를 점검하셨어. 고정핀이 헐거워진 걸 발견하셨지. 그래서 회장님한테 보고했었어. 오후 작업 전에 점검하겠다고. 네. 그건 알아요. 회장님한테 들었어요.
근데 문제는 강대호 씨가 목소리를 낮췄어요. 오후에 폭우가 쏟아졌잖아. 회장님이 5층에 올라오셨고, 네. 형님도 그걸 봤어. 사무실에서 나가시는 회장님을. 그래서 형님이 뛰어가신 거야. 회장님 뒤를 따라서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형님은 알고 계셨어. 비계가 위험하다는 걸. 그래서 회장님이 5층에 올라가시면 안 된다는 걸. 그럼, 응. 형님은 회장님을 막으려고 올라가신 거야. 그리고 비계가 무너지기 시작했을 때 강대호 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형님은 선택하신 거지. 회장님을 밀어내고 본인이 대신 맞는 것을. 그게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나는 봤어. 형님 얼굴을. 그 순간의 표정을. 어떤 표정이었어요? 평온했어. 각오한 표정이었어.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형님은 목숨 걸고 회장님을 구하신 거야. 그게 우연이 아니었다는 거죠? 응. 형님은 알고 하신 거야. 자기가 다칠 수도 있다는 걸. 아니, 분명히 다친다는 걸. 하지만 그래도 하신 거야. 왜냐하면 강대호 씨가 눈물을 닦았어요. 회장님을 살려야 했으니까. 회장님이 죽으면 회사가 망하고 그럼 우리 노동자들도 다 일자리를 잃으니까. 형님은 그것까지 생각하신 거야. 단 몇 초 만에 주먹을 꽉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죠. 그리고 또 하나. 또요? 형님은 그날 유서를 남기셨어. 유서요? 응. 정확히는 유서는 아니고 메모 같은 거. 강대호 씨가 주머니에서 낡은 종이 쪽지를 꺼냈어요. 이게 형님 작업복 주머니에 있었대. 병원에서 옷 정리할 때 나왔다고 하더라고. 나한테 주면서 내게 전해달라고 했어. 형님 아들한테. 떨리는 손으로 쪽지를 받았어요. 펼쳤죠? 아버지의 글씨였어요. 아버지의 쪽지. 민준아. 아빠가 이 글을 쓰는 건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서야. 오늘 아침에 비계가 위험한 걸 발견했어. 오후에 고쳐야 하는데 날씨가 안 좋을 것 같구나. 회장님이 혹시 5층에 올라가실까봐 걱정이야. 아빠가 잘 지켜봐야겠다. 민준아, 만약 아빠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엄마 잘 모셔라. 그리고 공부 열심히 해. 아빠가 못다 이룬 꿈. 내가 이뤄줘. 착하게 살아라. 남을 도우며 살아라. 그게 아빠가 너한테 바라는 거야. 사랑한다, 아들아. 1995.6 17 오후 2시. 아빠, 쪽지를 읽는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아빠, 소리내어 울었어요. 카페 안에서 사람들이 다 보는데도 멈출 수가 없었어요. 아빠, 아빠, 강대호 씨도 옆에서 눈물을 닦고 있었어요. 형님은 각오하고 가신 거야. 그날 5층에 목숨 걸고 회장님을 지키려고. 그게 형님이 선택한 거였어. 한참을 울었어요.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어요. 진정하고 나서 강대호 씨가 물었어요. 박 회장님은 이 사실 아실까? 아니요. 모르실 거예요. 그럼 말씀드려야 하지 않을까? 고민이 됐어요. 알려드려야 할까요? 아버지가 우연히 구한 게 아니라 각오하고 구한 거라는 사실을. 그날 밤 박 회장께 전화를 드렸어요. 회장님, 제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그래, 무슨 일인가? 만나 뵈어도 될까요?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래, 내일 아침에 사무실로 오게. 다음 날, 박 회장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회장님은 창가에 서서 밖을 보고 계셨어요. 왔나, 민준군. 네, 회장님. 무슨 일인가? 표정이 심각한데. 앉으시겠어요? 그래.
두 분 다 소파에 앉았어요. 저는 강대호 씨한테 들은 이야기를 전부 말씀드렸어요. 아버지가 미리 알고 계셨다는 것, 각오하고 5층에 올라가셨다는 것, 유서까지 남기셨다는 것, 그리고 쪽지를 보여드렸어요. 박 회장은 쪽지를 읽는 내내 눈물을 흘리셨어요. 이런 쪽지를 든 손이 떨렸어요. 태수 씨가 이렇게까지 각오하고 날 구하셨다는 건가? 박 회장은 소파에 주저앉으셨어요. 나는 몰랐네. 우연히 그 자리에 계셨던 줄만 알았어. 하지만 각오하고 목숨 걸고 박 회장의 어깨가 흔들렸어요. 태수 씨, 정말 미안하네. 저는 박 회장 옆에 앉았어요. 회장님, 아버지는 후회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뭐, 아버지는 선택하신 거예요. 회장님을 살리는 것을. 그 선택으로 회장님이 살아계시고 회사가 유지됐고 수백 명의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지켰어요. 그리고 30년 후 회장님은 아버지 이름으로 재단을 만드셨어요. 이미 30명의 학생들이 도움을 받았고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거예요. 박 회장이 저를 봤어요. 민중군, 아버지의 선택은 헛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많은 생명을 살린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주세요. 박 회장은 한참을 울었어요. 저도 함께 울었죠. 두 사람이 30년 묵은 슬픔을 함께 나눴어요. 한 달 후, 박 회장이 제안을 하셨어요. 민중군, 태수 씨를 위한 추모비를 세우면 어떨까? 추모비요? 응. 재단 사무실 앞에 아니면 H대학교 캠퍼스에. 좋은 생각이에요. 그리고 매년 6월 17일을 안전의 날로 정하고 그날 기념행사를 하는 거지. 회장님, 태수 씨의 희생을 기억하고 안전의 중요성을 알리는 거야. 박 회장의 눈빛이 진지했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비 기간을 거쳐 6월 17일, 30년 전 바로 그날, H대학교 캠퍼스 한쪽에 추모비 제막식이 열렸어요. 높이 2m의 검은 대리석 비석. 그 위에 아버지 사진과 함께 글이 새겨져 있었어요. 추모비 문구. 김태수 1953-2003. 한 생명을 구하는 것은 세상을 구하는 것과 같다. 1995년 6월 17일. 이분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한 사람을 구했습니다. 그 선택은 수백 개의 가족을 지켰고 수천 개의 꿈을 살렸습니다. 당신의 희생을 기억합니다. 당신의 용기를 본받겠습니다. 김태수 안전재단. 제막식에는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재단 장학생들, 건설 노동자들, 학교 관계자들,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 일했던 동료들, 어머니도 오셨어요. 휠체어를 타고 계셨죠. 최근 들어 다리가 안 좋아지셨거든요. 막이 벗겨지고 추모비가 모습을 드러냈을 때 모두가 박수를 쳤어요. 저는 추모비 앞에 섰어요. 그리고 저를 올렸죠. 아버지, 저 여기까지 왔어요. 아버지가 바라시던 그 꿈을 이루고 있어요. 지켜봐 주세요. 눈물이 흘렀어요. 하지만 이번엔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뿌듯함의 눈물이었죠. 박 회장도 추모비 앞에서 저를 올렸어요. 태수 씨, 30년이 걸렸지만 약속 지켰습니다. 당신을 잊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사가 끝나고 어머니와 추모비 앞에 앉아 있었어요. 민준아, 내 어머니, 내 아버지,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그럴까요? 그럼, 당연하지. 어머니가 제 손을 잡았어요. 내가 아버지 뜻을 이어받아서,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을 돕고 있잖아. 이게 다 아버지 덕분이에요. 아니야. 내 덕분이야. 어머니가 추모비를 바라봤어요.
여보,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우리 아들 잘 컸지? 당신이 그렇게 바라던 대로 착하게 자랐어. 남 도우며 살고 있어.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보고 싶어. 많이 보고 싶어. 저도 어머니 어깨에 기대어 울었어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 아버지 방에 들어갔어요. 어머니가 아버지 유품을 그대로 보관하고 계신 방이었죠. 책상 위에 아버지 사진이 놓여 있었어요. 제가 중학생 때 찍은 가족 사진. 아버지가 환하게 웃고 계셨어요. 아빠, 사진을 들었어요. 제가 해냈어요. 아빠가 원하시던 거. 재단도 만들었고 추모비도 세웠어요. 30명의 학생들이 장학금 받았어요. 그 학생들이 얼마나 좋아하던지. 아빠도 보셨으면 좋았을 텐데.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아버지의 일기장들이 있었죠. 제일 마지막 일기장을 꺼냈어요. 2003년 봄.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쓴 일기.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어요. 아버지의 마지막 일기. 2003년 3월 15일. 요즘 몸이 많이 안 좋다. 자주 숨이 차고 가슴이 답답하다. 병원 가야 하는데 돈이 아까워서 못 가고 있다. 민준이가 올해 고3이다. 대학 보내야 하는데 등록금이 걱정이다. 조금만 더 일해야겠다. 조금만 더. 민준이가 어제 말했다. 아빠 건강이 더 중요해요. 제가 장학금 받으면 돼요. 기특한 녀석? 하지만 아빠가 해줘야지. 내가 내 아빠인데. 민준아, 아빠는 내가 자랑스럽다. 착하게 자라줘서 고맙다. 내가 어떤 사람이 되든 아빠는 응원한다. 다만 하나, 남을 도우며 살아라. 그게 아빠가 너한테 바라는 전부야. 사랑한다, 아들아. 일기장을 덮었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죠. 아빠, 제가 그렇게 살게요. 남을 도우며 살게요. 약속할게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아버지의 희생은 단순히 박 회장 한 사람을 구한 게 아니라는 걸. 그 희생이 30년 후 재단이 되고 장학금이 되고 30명의 학생들을 살리고 앞으로 수백, 수천 명을 살릴 거라는 걸. 아버지의 선택은 정말로 세상을 구한 선택이었어요. 그로부터 3년이 흘렀어요. 재단은 계속 성장했어요. 장학생은 100명이 넘었고요. 그리고 저는 어느새 대학을 졸업하고 재단 사무국장이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어느 비 오는 날, 제가 캠퍼스 정문 버스 정류장을 지나가는데 한 학생이 비를 맞고 서 있었어요. 우산이 없는 것 같았죠. 저는 차를 세웠어요. 그리고 제 우산을 꺼냈어요. 30년 전 박 회장이 아버지를 만났던 것처럼, 8년 전 박 회장이 저를 만났던 것처럼 저도 누군가의 우산이 되어주고 싶었어요. 학생, 제가 우산을 내밀며 말했어요. 이거 쓰고 가.